네, 안녕하십니까. 끝장회계의 노 선생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날씨가 더 많이 추워졌는데요. 부산도 지금 엄청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공부하시는데도, 지장 없도록, 감기 안 걸리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0페이지죠? 60페이지의 재고자산의 평가 부분을 볼 겁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요 재고자산의 평가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재고자산 T 계정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우선 재고자산의 종류나 뭐 정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가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문제에 대한 포인트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산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이라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흐름, 재고자산의 흐름이라고 해서 차변에는 기초, 그리고 매입, 그리고 대변에는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매출원가. 자,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상품이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상품 이런 식으로 적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다면 자, 여기 왼쪽에 있는 T 계정 보시면 상품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 놨는데, 자, 요 상품에서 어느 부분이 저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우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는 항상 날짜가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12월 31일이라고 적으면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가 되는 것이고, 1월 1일이라고 적으면 1월 1일에 재무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표니까요. 재무상태니까. 자, 그러면은 그 왼쪽에 있는 T계정 보시면 상품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기초도 하나 있고 기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초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요 상품이라는 T 계정에서 이제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초라는 단어, 기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각각 다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각각 표시가 다 가능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쓰여져 있는 날짜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뭐 1월 1일 이렇게 적혀 있다면 기초에 있던 요 금액이 상품 금액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이라는 날짜로 재무상태표를 만든다면 요 기말에 있는 요 금액이 상품에 적혀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거죠. 요 말은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기초 혹은 기말, 요거 중에서 좀 주로 쓰는 건 이제 기말이에요. 기말. 우리가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말에 재무제표를 잘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좀 중요한데, 재무상태표, 그거는 뭐냐? 일정 시점, 그러니까 보통 뭐 12월 31일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재무상태를 나타낼 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잘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고자산, 지금 재고자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잘 나타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기말 재고자산은 단가와 수량을 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기말 재고자산 부분, 이제 지금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를 자, 오른쪽에 조금 지우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살짝 지워서 한번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얘를 세부적으로 자, 한 쪼개보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은 금액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은
하나당 단가인 P와 그 다음에 수량인 quantity, 수량 이렇게 나뉘는 거죠. P는 단가, 하나당 가격, 그 다음에 Q는 수량입니다. 수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뭐랬어요? 정확한 평가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단가, 요거 우리 기말에 창고에 가봤더니 재고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있어요. 수십만 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당 가격은 얼마일까? 근데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매입할 때 있죠. 매입할 때. 매입할 당시에 내가 얼마 주고 사온다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근데 매입할 때마다 같은 가격으로 사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요 재고자산이 하나당 가격이 언제 사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당 가격을 어떻게 그럼 결정해야 될까? 그게 바로 단가 결정 방법이고요. 됐죠? 그 다음 수량. 수량 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수량은 그럼 어떻게 세어야 할까? 내가 밑에 나오겠지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계속 기록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 나온 김에 바로 요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수량. 자, 나한테 그 재고자산이 들어올 때 장부에 기록, 나갈 때 장부에 기록. 계속 기록하는 계속 기록법. 얘는요, 장부에 하는 방법이에요. 장부에 내가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실제로 창고에 가서 세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실지재고조사법이랍니다. 실무에서는요, 이 두 개를 같이 써요. 같이. 들어올 때 장부의 기록, 나올 때 장부의 기록. 요거는 이제 뭐 바코드로 하면 보통 인식이 되거든요. 바코드로 인식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바코드 인식된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직접 창고에 가서 세어보는 거죠. 몇 개 없다,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단가 결정 방법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개별법. 개별법은요, 말 그대로 하나하나의 바코드를 다 붙여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 삑, 나갈 때 삑, 이런 식으로 되면서 뭐가 들어왔고 뭐가 나갔고 지금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거는 무엇이고 이게 다 정확하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법이 제일 정확해요. 근데 회계나 경제학적인 면에서는요, 사실 뭐 무조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정확하다, 좋다, 좋은 방법이야, 정확한 방법이야가 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별법의 단점이 그거예요. 정확하긴 하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 선입선출법. 선 먼저 입 들어온 게 선 먼저 나간다 출 이거거든요. 얘는 가장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 마트의 우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마트에 보면 이제 진열을 쫙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장소에는 사장님들이 뭐 제일 빠른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넣어놓고 맨 안쪽에는 유통기한이 좀 한창 많이 남은 걸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좀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먼저 사갖게끔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손을 깊숙이 쫙 넣어서 유통기한이 제일 많이 남은 걸로 사는 그런 뭐 소비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선입선출법의 가정이에요. 선입선출법 가정. 그리고 후입선출법부터 설명드릴게요.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의 반대 개념이죠. 후, 늦게, 입, 들어온 게, 선, 먼저, 출, 나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이건 예시 들기가 좀 애매한데 한번 굳이 들어보자면 이제 고물상은 늦게 들어온 게 좀 더 새 거다라는 관점에 따라서 그걸 먼저 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혹은 또 뭐 중고매장이라고 할까요? 늦게 들어온 게 뭐 약간 신제품이다. 그래서 먼저 나간다. 이게 100%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컨셉만 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평균법. 평균법은 뭐냐면 그냥 야 뭐가 먼저 들어왔고 뭐가 먼저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평균 내 하나의 단가를 만들어.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총 원가 나누기 수량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평균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평균법도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총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법이 뭐냐, 총평균법이 뭐냐는 사실 지금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이게 이제 난이도 면에서는 전산세무 2급 정도에서 물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차이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굳이 아시고 싶으시면 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2급 수준, 지금 우리 전산회계 2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급 수준에서는 그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보시는 얘네들이 단가 결정 방법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혹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다. 요걸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 평균법 앞에다가 이런 말도 써요. 가중평균법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가중평균법 이런 말을 쓰기,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유통업에서는 옆에 보세요. 유통업에서는 소매제고법이라는 단가 결정 방법을 쓴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또 설명드릴게요.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유통업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유통업은 우리가 아는 걸로 치면 이마트. 자, 이마트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에서는 정말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단 한 가지의 방법,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 우리 이마트에서는 모든 물건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종류이기 때문에 특성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그냥 평균 내서 하나로 때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품목별로 이익률, 원가율 이런 걸 정해놔요.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품목별로 그냥 그 원가율 혹은 이익률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소매제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 몇 가지가 나왔어? 그래서 5가지가 나온 거예요. 단가 결정 방법으로 총 5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단가 결정 방법. 시험에서는 단가 결정 방법인 것은 혹은 아닌 것은으로 나옵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은 2개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인 것은 이라는 문제 혹은 다른 문제의 오답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CF1이 있죠. 우리는 요것만 볼 거예요. 일단 CF1 감가상각 방법이 오답으로 나온다. 요거 아직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안 배웠습니다만 나중에 유형자산 가면 배웁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자비례법.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외울 거거든요. 외울 건데 어쨌든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섞어버려요. 섞어가지고 이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단가 결정 방법의 특징은 전산세무 2급 수준이라서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 비교도 여기 보시다시피 1급 수준이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 단계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는 뭐 다 풀지는 않을 거고 61페이지에서 2번부터 6번까지 우선 풀어보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 네. 자, 요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문제를 아까 그 이론 부분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 안 하시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 자격증 시험은 암기입니다. 암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무조건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2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그걸 단가라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단가 결정 방법에는 이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개별법, 선의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소매제고법까지 있다. 그래 이야기했죠. 자, 개별법, 선의선출법, 보세요. 가중이란 말 나오죠. 이것도 결국 평균법이에요. 답은 4번이고요. 이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감가상각법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 2번, 3번 원가 계산 방법에 속하지 보세요. 이거는 또 원가란 말 쓴 거 보이시죠? 원가. 자, 원가라는 말을 썼어요.
이럴 때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 사실 이런 거는 이게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인지 수량 결정 방법인지가 애매하거든요. 이럴 때는 보기를 보시면 돼요. 보기를 보시면서 평균법, 선의선출법, 단가 결정 방법이구만. 개별법까지 됐죠? 그러면 4번 정액법. 얘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법. 계산법. 계산 문제는 뒤에 가서 이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그 책에 보시면 62페이지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계산 문제를 제가 교재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 가서 제가 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은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한 문제가 이론상으로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3번은 자, 둘 다 단가 결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푼 문제는 꼭 나중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이 안에 있는 문제는 거의 최근 한 2, 3년 동안의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 이전 문제는 제가 다 삭제했고 중복되는 것도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만 일단 다 푸시면 충분히 대비가 다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량 결정 방법이죠. 맞는 것은 실지 재고조사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것은으로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두 개밖에 없어서. 자, 실지 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까지 있습니다. 계속기록법. 이렇게 있었죠. 계속기록법.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조금 응용된 문제라서 한번 넣어봤어요. 다음 중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네모치시고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 이런 말 즉 시가나 공정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원가 결정 방법 무엇이냐. 이건 이제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중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라는 가정을 일단 줬고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 표현이라는 말을 밑에 썼잖아요. 표현. 요 말은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통 언제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언제 만드냐면 12월 31일에 보통 만들잖아요. 항상 그거 좀 이제 생각을 좀 하세요. 이 말은요, 기말 재무상태표란 뜻이잖아요. 기말 재무상태표. 자, 그러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아까 제가 어디에다 그려볼까? 여기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재고자산 상품의 흐름 요 적은 거예요. 상품의 흐름 아까 어떻게 나타났냐면 기초 매입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거를 가장 최근의 원가로 표시하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최근. 자, 요 왼쪽 부분 한번 보세요. 요 왼쪽 부분 중에서 자, 기초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거, 그 다음에 매입은 한 번만 안 하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매입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에 있던 게 먼저 팔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선입선출법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고 결국 나중에 들어온 거는 기말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선입선출법의 컨셉이었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얘가 결국 넘어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기말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지금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문제랑 똑같이 내는데 재무상태표 다시 읽어볼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이 아니라 가장 예를 들어서 과거의 원가를 나타내는 건 뭐냐 한다면 기말에 넘어가는 게 과거인 것은 뭐냐면 후입선출법입니다. 왜냐하면 후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자, 밑에다가 간략하게 그릴게요. 후입손질법은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얘가 먼저 최근 원가가 먼저 팔리고 결국 가장 예전 원가가 기말에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가장 과거의 원가가 기말을 구성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후입손질법. 이런 식으로 컨셉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얘는 7번하고 같은 문제인데 6번 하나만 이해하시면 7번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썼어요. 자, 그럼 6번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6번 문제를 위해서 T계정 하나 그리고요. 이거 상품이라고 적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 이론 푸실 때도 유용합니다. 계산 문제에서도 요 그림이 유용한데 이렇게 이론 문제 푸실 때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빼기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이익,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요거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이해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기말이 과대평가란 말 보이시죠? 자, 기말이 과대평가면 기말을 위로 화살표. 이제 그냥 이걸 방으로 생각하세요. 대변이라는 방에 기말이라는 애가 많이 들어와서 커졌어. 그러면 매출원가가 설 자리는 좁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매출원가가 좁아지면 매출 총이익은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보셔야 돼. 빼는 게 작아지면 이익은 커진다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 맨 아래쪽에는 단기순이익이 있다. 단기순이익. 얘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매출총이익 그리고 매출총이익을 계산 막 하다 보면 단기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순이익도 이렇게 커집니다. 이익들은요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되는 건 아시나요? 아직 모르실 수도 있어요. 손익계산서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영업이익이 되거든요. 걔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총이익 위로 올라갔다, 영업이익도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단기순이익도요 위로 올라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자본. 우리 그때 단기순이익 같은 거 이익 얻은 거는 자본에 넣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같은 방향입니다. 일단 요까지 아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본도 우리 5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 이익잉여금이란 그 카테고리 생각해 보세요. 이익잉여금 이거는요 손익거래로 인한 잉여금을 뜻하는데 손익거래라는 말은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거래를 뜻하고요. 그런 거래는 사실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다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단기순이익이라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자본으로 넘어가는데 자본 안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이익잉여금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도 같은 이렇게 방향으로 가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영향이 오른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매출원가의 과대 계상돼 있죠. 과대가 아니라 과소입니다. 옆에 그려놓은 그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매출총이익의 과대. 요건 답이 맞네요.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단기순이익의 과소 아닙니다. 과대죠. 이익잉여금 과소 아닙니다. 과대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이건 재고자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지만 우리 그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이 특히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은 제가 이거 없나?
모아놨어요. 어디냐면 104페이지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문제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문제를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4페이지랬나? 방금 말씀한 걸 내가 까먹었네. 예,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그러한 문제들만 따로 모았어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학생들이 공부하기 좀 필요한 부분만 잘 정리를 하자. 최대한. 그리고 자주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만 한번 모아보자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6번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모아놨으니까 우리 이런 부분이 다 끝날 때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지식이 쌓여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계속 했던 거 반복을 좀 하시면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총 6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한 3문제만 풀 거고요. 네. 대표적인 문제 3문제만 일단 풀어볼게요. 이 3문제 정도만 푸시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네.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상품 재고장을 작성한다. 이거는 보시면 여기 네, 너부리님 안녕하세요. 상품 재고장 보이시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혹은 재고자산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뭐 그런 자료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란 말, 요 말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말 상품 재고액, 지금 물어보는 거 나왔죠. 월말. 저희가 우리 T계정 그릴 때요, 일단 그려볼게요. 상품에 대한 T계정 이렇게 그릴 때 차변 위에 기초 적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변 아래는 기말 적었었거든요. 재고자산의 흐름을 할 때. 근데 보세요. 기초 기말은 1년 단위일 때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 월 단위로 이야기를 한다면 월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월초. 그리고 월말. 앞에 말만 바뀐 거 아시겠죠? 월초, 월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요거는 조금 크게 적어 볼까요? 자, T계정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요거 조금만 크게 그려볼게요. 조금만 크게. 자, 요렇게, 예, 요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월초, 월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7월 1일이라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7월의 초거든요. 그러니까 월초 관련된 거를 이렇게 7월 1일이라고 적는 거예요. 자, 전월이월이라는 말. 우리 이거 전기 2월이라는 용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전기 2월.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월 단위로 이야기하니까 전월 2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50개부터 나오죠? 50개. 그러면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50개. 곱하기. 골뱅이 보이세요? 여러분, 골뱅이는 한 개당 가격이란 뜻입니다. 한 개당 1,000원.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나 7월 1일 날 50개가 창고에 있었어. 그거 한 개당 1,000원 주고 사온 거야. 이란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만 따로 계산해 볼게요. 얘네들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자, 그 다음 7월 5일 볼게요. 7월 5일 매입이죠, 매입. 여러분, 매입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7월 5일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80개 추가로 매입을 했고요. 80개 곱하기 요거는 보세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오르죠. 하나당 2,000원 주고 샀습니다. 됐죠? 하나당 2,000원.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8, 26이죠. 8, 26 하면 16만원입니까? 제가 제 머리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 한번 다시 돌려드릴게요. 네, 16만원 맞습니다. 16만원.
그 다음에 보세요. 7월 10일 날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7월 10일은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매출은요. 여기다가 일단 7월 10일 적고요. 그 다음에 80개 팔았죠. 80개까지 적어요. 근데 곱하기에서 옆에 있는 1,500원 보이시죠? 1,500원을 이 1,500원 보이시죠? 얘를 그대로 적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판매가입니다. 판매가예요. 1,500원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T 계정에서는 왜 판매가를 적으면 안 되냐면 우리 원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잖아요. 그래서 요 1,500원은 지금 여기에다가 당장 적으실 수는 없고요. 나중에 매출액, 우리 그림 계약 기억하시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거 했었죠. 그리고 매출 총익 이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매출액을 계산하실 때, 잠깐만 요걸 좀 내릴게요. 여기 아니고 얘를 내려야지. 잠깐만 내릴게요. 요걸 계산하실 때, 네, 예전에 여기다 적어볼게요. 80개를 팔았는데 그때 한 개당 가격이 1,500원이었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1,500원. 그러면 이제 곱해보면 12만원 12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12만원 적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칸이 부족해서 그런데 봐주세요. 12만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일단 또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12만원만 남기겠습니다. 또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12만원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개에다가 판매가 1,500원을 곱하면 12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 색깔 T 계정 속에는 판매가 금액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 오른쪽 파란 색깔 칸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예, 원가의 흐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7월 25일 여기 보이시죠? 7월 25일 매입이란 사건이죠. 매입은 또 밑에 적으면 돼요. 7월 22일 이렇게 하시고 총 30개 적으시고 곱하시고 이제는 또 하나는 1,000원 주고 샀죠. 1,000원. 그러면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만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료에 제시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 옮겨 적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우선 묻는 거 월말 재고액 물어봤죠. 그러면 7월 31일에 요 안에 들어갈 자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녹색 펜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7월 10일 날 80개가 팔렸다. 자, 우선은 선입선출법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방식을 뜻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7월 10일 날 80개가 팔렸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먼저 들어온 50개가 먼저 팔렸겠죠. 그럼 여기다 50개 곱하기 하시고요. 이거 하나는 얼마짜리였냐? 1,000원짜리였죠? 1,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80개 중에서 50개는 오케이 기초에서 왔네. 그럼 나머지 30개가 남거든요. 얘는 어디서 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얘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겠죠.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7월 5일날 80개 중에서 30개만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2,000원짜리 이렇게 2,000원짜리였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7월 5일날 80개에서 30개 이렇게 넘어가서 30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보세요. 차변에 있는 총 개수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7월 1일 거 50개였고 그 다음 7월 5일날 80개 7월 20일날 30개까지 하시면 총 160개를 팔 수 있다라는 거 요건 아시겠어요? 총 160개를 팔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80개를 팔았다라는 거 그러면은 나머지 80개가 월말에 남는다는 거 요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합니다. 아까 전에 기초요, 월초에 있던 50개가 팔려서 80개 중에 50개를 구성을 했고, 7월 5일 날에 있던 80개 중에서 30개는 팔려서 이제 7월 10일 판매량에 또 구성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80개 중에서 일단 요것도 이렇게 쪼개면 돼요. 이 중에서 50개는 여기 50개가 됐고, 요것도 한 개당 가격이 2,000원이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7월 20일 날 산 요 30개는 이쪽으로 가겠죠. 30개 곱하시고 1,000원, 이거 한 개당 1,000원짜리였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까지.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컨셉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씩 찝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우선은 문제를 볼 때 제가 선입선출법이다 요 말을 일단 집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봤어요. 월말 재고 됐죠? 요 두 개 일단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보기를 딱 보시면 날짜별로 여러가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제가 파란 색깔 펜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됐죠? 그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요 매출 부분에 있는 1,500원은 요 T 계정 안에서는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가의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거까지 일단 이야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무엇이 먼저 팔려 나갔으며 무엇이 나중에 남았는지에 대한 컨셉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원가가 달랐기 때문에 뒤에다가 원가들을 각각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적었죠. 요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자, 여기 하나씩 다 해보시면 돼요. 얘 5만원. 그 다음에 3, 2, 6. 얘는 6만원. 이래 됩니다. 6만원. 그 다음에 5, 2, 10이죠. 50개에서 2,000원. 이거. 얘는 10만원. 일단 얘는 10만원. 그 다음에 3만원. 되겠네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요 기말 부분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두 개 합쳐보시면 13만원 나옵니다. 3번이 일단 답이고요. 됐죠? 자, 답은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여기서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그냥 답만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매출원가는 얼마냐? 요거 보시면 요 두 개 합치면 되겠죠. 11만원이 매출원가입니다. 자, 이거 좀 내려야 되겠다. 자, 보시다시피 11만원이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여기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 여러분,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오른쪽에 칸이 없어가지고 제가 옆에 적어드린 게 제일 좋은데, 요 T 계정 오른쪽에 적어드린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매출액과 매출 원가에 대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출액 여기다 적을 테니까 화면에 보이시는데 일단 보시면서 참고해 주세요.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입니다. 요까지는 아시죠? 일단 8만원 나왔어요. 한번 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자, 매출액은 총 80개가 팔렸고, 그리고 아까 한 개당 단가가 1,500원이었습니다. 맞죠? 판매 단가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원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액 금액이 나옵니다. 80개 곱하기 1,500원. 1,500원. 자, 단원님이 하신 대로 가격이 같은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곱해보시면 매출액은 12만원이 됩니다. 12만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는 아까 11만원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바로 11만원 한번 계산해보고.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만원이 계산됩니다. 만원. 만원이 일단 계산이 돼요. 제가 물어본 거는 매출 총이익을 일단 물어봤어요. 매출 총이익. 요까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었고, 이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입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빼셔서 매출 총이익까지 계산. 그러니까 말씀드리실 건 그거예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월말 상품 혹은 기말 상품 재고액뿐만 아니라 매출원가도 낼 수가 있고요.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도 낼 수도 있어요. 매출 총이익. 아시겠죠?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거는 다양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물량의 흐름을 잘 그리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사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요거의 답은 3번입니다. 2번의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풀겠습니다. 5번 두 문제만 더 풀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거예요. 두 문제만 더 풀고 일단 한번 이렇게 계산할 때 본인도 뭐 같이 해보시면 돼요. 5번 6번 할게요. 자, 5번 6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보세요. 매출 총이익을 일단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자, 갑상품의 자료에다 11월 보통 이렇게 또 월 단위로 많이 내네요. 그럼 이렇게 월 단위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을 잘 보세요. 선입선출법 보이시죠?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런 거를 또 물어봅니다. 자, 티켓장 그리면 되겠죠. 우선 티켓장 그립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또 그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보가 좀 적으니까 금방 하겠습니다. 자, 날짜별 11월 1일 월 10개였고 곱하기 하나당 500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10개 매입했고 그 다음에 6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11월 25일 매출 15개. 자, 여러분 요 800원 보이시죠? 얘는 판매가 판매 단가입니다. 판매 단가. 판매 가격이란 뜻이죠. 자, 그러고 이제 기말 월말이죠. 11월 30일 몇 개 남았는가 보자는 거죠. 차변을 우선 보시면 총 개수 20개입니다. 20개. 내가 팔 수 있는 총 개수 20개죠. 그리고 판 거는 15개면 월말에는 5개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실 거는 팔린 게 15개인데 선입선출법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얘는 얼마짜리들이 왔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이 15개 중에서 기초에 있던 10개가 먼저 팔리겠죠. 그럼 10개 적으시고 요거 아까 판매단 그러니까 원가가 500원짜리입니다. 한 개당 500원. 두 번째 보시면 자, 요 밑에서는 몇 개가 왔느냐 하면 총 15개 팔렸고 10개는 추적했죠. 그럼 나머지 5개는 밑에서 왔다. 밑에서 왔고 얘는 한 개당 600이다. 오케이, 600이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 결론 월말에는 10개 중에서 5개가 또 갔겠고 얘는 하나당 600짜리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월말 재고액은 6530 3,000원이 되고요. 요건 일단 답은 아니지만 같이 다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계산하는 것부터 해볼까? 매출원가 5,000 그 다음에 6530 3,000 그럼 이 두 개를 합치시면 8,000 됩니다. 됐죠? 매출원가는 8,000입니다. 매출원가는 8,000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계속 적으면 되는데 네, 요거 일단 제가 채팅창 잠깐만 없앨게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연결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매출액부터 만들어 볼게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같이 해보시면 돼요. 최대한. 자, 아까 매출 총 15개 팔렸고 15개 곱하기 네, 한 개당 판매 단가 800이었습니다. 800 이라면 이제 매출액 금액 계산되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방금 계산해낸 게 8,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우선 위에 거 15개 곱하기 800 해보겠습니다. 15개 곱하기 800 할게요. 12,000원 되네. 네, 12,000원. 자, 그럼 요 부분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서 8,000원 빼면 4,000원 되네요.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뭐 아시겠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산하시면 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월말 재고액이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요 부분이 답이 되는 거고요. 매출원가가 얼마냐 라고 하면 요 매출원가 부분이 답이 되고, 마지막으로 매출총액이 얼만데 라고 하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이 6번 문제에서의 포인트는요, 총평균법을 썼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뭐 자료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방금 연습한 그 방식대로 나온 거고요. 또 채팅창 잠깐 없애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이비 2번이죠. 그러면 요 밑에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른쪽 칸도 좀 쓸 거긴 한데, 이 오른쪽 칸을 써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오른쪽 칸 쓸게요. 어차피 총평균법이 매출총액 계산해야 되네. 다시 그대로. 네, 요 정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요거는 뭐 월초, 월말 이런 건 아니네요. 그냥 기초, 기말 이렇게 돼 있으니 기초 그대로 적습니다. 기초. 처음에 100개. 한 개당 100원. 이런 식으로 100원. 이렇게 하면 만원. 두 번째 매입. 300개. 그 다음에 200원. 그러면 326, 6만원. 6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입부터 바로 적으세요. 매입. 세 번째 매입. 200개. 곱하기 100원. 하나당 100원. 계산하면 2만원 되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적고. 그 다음 매출이 두 번 됩니다. 매출. 250개. 그리고 또 매출 250개.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기말은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총 판매 가능한 수량이 500개, 600개네요. 600개 중에서 차변 개수를 합친 거예요. 600개. 그 중에서 대변해 보시면 매출이 총 500개죠. 그럼 기말은 100개. 이렇게 적는 거죠.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뭐 하셔야 되냐면, 선입선출이었으면 아까 하신 것대로 막 화살 몰랐어요. 일단 뭐 지금 같이 하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네이버 검색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이버 검색하셨을 때는 그치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식으로. 그러니까 회계는 제가 그치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이게 맞아요. 재고자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항상 식으로 우리가 외우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일단 정리 끝냈잖아요. 그리고 총평균법을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선입선출법은 화살표 다 꺼가면서 흐름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봤잖아요. 근데 총평균법의 컨셉은 뭐냐 하면 이 차변을 이렇게 총 합계 금액이 보자. 지금 만원, 6만원, 2만원이죠. 그럼 총 9만원이잖아요. 9만원. 요거 아시겠죠? 총 9만원입니다. 차변 합계가 9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의 총 개수
총 개수는 100개, 300개, 200개니까 총 개수 600개죠. 600개. 이렇게 하시면 평균 단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9만원 나누기 그 다음에 600개 150원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평균법 그거예요. 뭐가 먼저 들어왔고 뭐가 먼저 나갔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총 금액에서 총 수량으로 나누자. 그리고 평균 단가 하나 만들었어? 그래, 그럼 그걸로 다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매출은 총 500개거든요. 그러니까 500개 곱하기 한 개당 가격 150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가 계산됩니다. 이것도 계산기 써볼게요. 500개 곱하기 150 75,000원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원가는 75,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죠. 기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하시고요. 평균 단가 150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150 하면 15,000원이죠. 15,000원. 이렇게 되는. 이것도 15,000원 나오네. 왜, 뭐야.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에는 75,000원이라 적었구나, 내가. 제가 적어놓고 제가 못 봤습니다. 75,000원. 자, 이제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매출 원가는 75,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출 원가. 얘는 75,000원이 됩니다. 얘는 75,000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15,000원으로 일단 계산이 됐어요. 평균법에 의한다면.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요거 이제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요거 아시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 그림만 잘 암기하시면 다 이제 갖다 잡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말고는 푸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 대신 뭐 꼼꼼하게는 좀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매출 원가가 아까 75,000원 나왔던 거 그대로 넣을게요. 75,000원. 그리고 이 매출액 부분을 계산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이걸 일단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뭐 바로 해볼게요. 매출 요 부분 하나 둘 있거든요. 수량, 단가, 그리고 곱해진 금액 나왔죠. 이게 이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자료들이거든요. 이렇게 또 나왔죠. 얘네들 둘이는 판매가입니다. 판매가고, 그리고 이 둘 합 52,500원, 52,500원. 이걸 두 개 합친 게 매출액입니다. 52,500원 더하기 52,500원. 105,500원 나오네요. 네. 그래서 매출액은 105,500원입니다. 105,000원. 105,000원. 이렇게 하고 계산하시면 이제 됩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75,000원 빼고 결론적으로는 3만원이 답이네요. 3만원. 자, 매출 총액은 답이 3만원 나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재고 자산을 다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추가 정리는 1급 수준이라서 제가 따로 지금은 하진 않겠습니다. 따로 하진 않을 거고, 이제 내용 설명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재고 자산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정리했어요. 자, 우선 이 화면을 보시면서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는 제가 일부러 넣진 않았어요. 시험 문제로 나올진 않았으니까. 근데 또 1급 가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컨셉만 하세요. 자, 아까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을 이야기하면서 얘가 P 단가와 Q의 곱으로 계산돼 있다 했잖아요. 근데 뭐 여러가지 사건에 의해서 P 단가, 일단 단가가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뭐 시간이 지나서 상한다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품질이 확 떨어지는 그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가 하락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수량의 감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수량의 감소는 언제 일어나냐면 뭐 분실일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파손일 경우도 좀 많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량이 감소되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단가락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저가법이라는 걸 쓰는데요. 얘는 가치가 하락한 것만
회계 처리해요. 그러니까 뭐 시세를 봤더니 단가가 올랐는데요. 올리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가법은 하락한 것만 일단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락시라는 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신에 다시 회복을 한다면,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면 회복한 거는 또 인정. 근데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음. 그겁니다. 자, 그래서 분계는 뭐 이런 식으로 하락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분계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2급이니까. 이 평가 손실 얘는 이제 계정 과목 카테고리 중에서 뭐냐면 매출원가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라는 카테고리에 가산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이런 게 문장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 회복 같은 거는 이제 완전 1급 수준이니까 하지 않겠고, 그래서 키워드 이제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거고, 그다음 감모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 감소하는 사건인데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상 감모는 보통 우리가 이 물건들을 막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 정도는 파손되더라. 혹은 분술이 되더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0개를 사면 10개 정도는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실, 파손되더라. 그거는 정상 감모라고 해주거든요. 정상 감모라고 하고 매출원가에 가산.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판 걸로 봐줄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팔았다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 매출원가로 처리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10개까지는 인정. 근데 만약에 15개가 총 15개가 파손됐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10개는 인정했잖아. 5개는 뭐냐면 야 이건 관리 소홀이다.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가산 안됨. 요런 거는 비정상 감모라고 본다. 그리고 비용 중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2급 수준으로 기억하실 거는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평가죠.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면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면 영업비용 가산. 모르시겠으면 패스하세요. 이거 안 나왔어요. 2급에는 굳이 억지로 이제 낸다면 요 정도 수준에서만 내는 게 다고요. 1급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2급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한번 지금 들어보시고 이해되시면 오케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됐죠?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12시가 넘었고 새벽 1시가 다 돼가네요. 단우씨도 많이 고생하셨고, 내일은 제가 서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또 부산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강의가 일단 없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일단 강의를 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최소 3시간 연강을 일단 할 계획에 있고, 자세한 시간에 대해서는 또 금요일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씨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